8장으로 넘어가서 성호르몬 감소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갱년기는 뮤지컬 메노포즈는 2006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뮤지컬은 갱년기 여성 4명이 등장해서 배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클리셰를 보여준다. 배우들은 초콜릿, 건망증, 수면증, 식은땀, 열성 홍조 그리고 당연히 성적 변화에 대해서 노래한다. 네덜란드에서도 이 호르몬 뮤지컬은 매진을 기록했다. 현재 40에서 60세 사이의 네덜란드 여성 약 180만 명이 폐경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남성들도 50세가 되면 몸에 나타나는 온갖 변화를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호르몬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기간에 성호르몬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악명 높은 열성 홍조 다한증, 폐경과 호르몬 변동의 온갖 징후에 대해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성세포, 즉 나환자 세포를 새롭게 생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물려받은 총 500만 개의 나환자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태아 때부터 그 수가 줄기 시작한다. 태어날 때 대략 120만 개가 남아있지만 사춘기가 시작할 때쯤이나 겨우 30만 개가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나환자세포의 수와 품질이 점점 더 빨리 하락한다. 40세 이후에는 나환자 재고량이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해서 약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정지불을 찍는다. 이 단계는 대략 50세 전후가 시작되어서 1, 2년이 걸린다. 이 기간에는 월경주기가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월경 사이드의 간격도 점점 길어지다가 결국 완전히 멎어서 폐경에 이른다. 폐경은 글자 그대로 월경이 끝난다는 뜻이고 그 후로는 남자와 남부가 모두 소진되고 없다. 그러나 신체가 정확히 언제 월경을 끝내는지는 1년이 지나야 확정할 수가 있다. 그 이전의 기간을 갱년기라고 부른다. 갱년기라고 부른다. 호르몬 변동의 온갖 징후가 종종 마지막 월경 이전에 이미 혈액에 나타날 수가 있다. 난소가 노화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으로 뇌와 수치는 난소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며 난소가 방출하는 에스트로겐 수치는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을 오르내리며 큰 변동폭을 보이지만 점점 더 자주 최저 수준에 머무른다. 이렇게 오르내리는 길 끝에서 결국 에스트로겐이 사라지고 호르몬 팔레트가 급격히 바뀐다. 난포와 나환자 세포가 더는 없으므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크게 떨어지지만 혈중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 기간에 나타나는 악명 높은 증상은 열성 홍조와 다한증인데 이것은 다른 모든 불편한 증상들과 함께 갱년기 여성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유발한다. 수면증이 일어나는 증상들은 신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으나 매일 밤에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나서 침대 시트를 갈아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이다. 갱년기의 또 다른 증상으로는 감정기복, 체중 증가, 푸석하게 가늘어지는 모발, 늘어나는 피부, 주름, 심각한 건망증, 질건조 등이 있다. 갱년기 증상을 얘기할 때 나는 항상 아이리스를 기꺼이 사려한다. 아이리스는 나의 환자로 활기찬 50세 여성이고 조형 예술가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작품을 소개한다. 아이리스는 잦은 열성 홍조 때문에 내게 왔는데 때때로 증상이 아주 심해서 작품 소개 후에 새빨개 진 얼굴과 땀에 흠뻑 젖은 몸으로 간간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렇게 해서 자극의 에스트로겐 주기가 있는데 주기를 보면 난포 자극 호르몬도 쭉 올라가고 에스트로겐도 올라가고 그러나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졌다가 뒤에 올라가고 이제 그래서 황체 형성 호르몬도 이렇게 처지고 그런 증이 있네요.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나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네요. 자, 장기적인 부작용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현재 보존 치료로 저는 권장되지 않는다. 부작용. 어떤 사람은 더 극심한 증상을 겪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어간다. 어떤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심지어 성인 남성보다도 더 낮다. 다른 여성의 부신과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 생산이 종종 덜 감소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고 남성처럼 턱과 가슴에 털이 나기도 한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의 폐경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호르몬 균형이 다시 회복되면 괴로운 증상은 사라진다. 이 과정은 대략 5년이면 끝나지만 불행하게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 갱년기를 질병으로 봤을까? 갱년기의 발견. 성경은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다. 네덜란드에서는 대개 50세쯤에 시작이 되는 이 새로운 인생 단계를 기념해서 종종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형을 앞마당에 둔다. 그러나 그런데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서처럼 폐경을 언급하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사라는 생식능력을 이미 잃은 것처럼 보일 만큼 늙었음에도 아들을 낳았고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는데 아마도 아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사라가 보인 반응 때문일 것이다. 이상하게도 셀프에 관한 중세 시대 문서에는 폐경기 관련 내용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당시 기저 수명이 25에서 30세로 매우 낮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대다수 여성이 폐경기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기저 수명이 이렇게 낮았군요. 기원전 350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동물 부분론에서 여성의 생식 능력에 나이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설명되었고 그래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언급했던 에베소 파피루스에서 영감을 받았을 터이다. 이 책에는 여성이 45세쯤에 생식 능력 한계에 도달한다고 적혀 있다. 자, 이렇게 여성은 월경이 더 일찍 끝나고 35세쯤이 폐경에 이를 수도 있다. 어떤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12세기 이탈리아 의사인 트로타가 쓴 유명작 상부작 트로톨라에서 이렇게 트로타는 생식 능력에서 중요한 순간을 설명하면서 파울루스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 당시에는 남녀 모두의 갱년기 징후와 그에 따른 생식 능력 감소를 클리막테리움이라고 불렀고 이 용어는 인간의 일생을 7년 단위로 나누는 고대 그리스의 이론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철학과 점성술에서 인생의 서들이 한 칸을 형성하는 일종의 결정적인 시기가 클리막테리아다. 고대 그리스의 이론대로라면 성공적으로 마감한 모든 클리막테리움 뒤에는 더 큰 성숙과 새로운 책임 단계가 따른다. 그러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기 역시 중요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7배에서 나이의 사망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모든 전환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나이가 갱년기인 49세이고 후기 성인기는 초기 노년기로 전환되는 63세가 그 다음으로 위험하다. 초기 노년기로 전환되는 게 23세로 된다라는 건데요. 그 중간에 있는 56세는 최대 단계 나이 또는 남성 파괴라고 불렸다. 남성 파괴. 19세기의 초에 영국 왕실 주치 헨리 헬퍼드가 처음으로 갱년기 질병에 주목했다. 그는 중년 환자들이 종종 한동안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생명력이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얼마 후에 다시 회복되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지만 노년기의 악화 패턴을 따르지 않는 질병이 있다고 추측을 했는데 여성의 경우에 이런 갱년기 질병은 마지막 월경 전후 또는 마지막 월경이 끝나는 그 순간에 발생한다. 이 발견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학적인 관심이 높으나 늘 그렇듯이 이 현상에 이름이 붙여졌다. 1821년에 프랑스 의사 샤를 폴로이는 그러한 폐경이라는 용어를 제안했고 그래서 임계 연령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폐경 이후로 황금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새로운 삶의 단계. 오늘의 폐경의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폐경기는 무엇보다도 문제들을 연상시키고 이를 들면 생식 능력이 사라지고 성격이 개폐해지고 뚱뚱해지고 털이 많아지고 건망증이 심해진다. 5명 중에서 1명만이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대략 3분의 1은 직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증상을 겪는다.
배경에 대한 제트의 부정적인 언급은 히포크라테스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갈린에게서 나왔다. 갈린의 사책 이론은 수백 년 동안 사형의술의 표준이었다. 모든 것의 중심에 균형을 두는 이 이론에서 질병은 흰점액, 황담즙, 흑담즙, 혈액 이 네 가지 체액의 불균형에서 생긴다. 각각 다른 기질을 상징하는 이 네 가지 생명액은 감정을 결정한다. 갈리는 원령을 신체가 독소를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여겼다. 폐경이면 내부에 노폐물이 쌓여서 결국 여성은 히스테리를 겪는다고 보았다. 의사들이 사일 같은 치료법을 제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울한 늙은 여성은 자주 마누라 평화되었고 마누라 취급되었다. 19세기의 여성들이 화형을 당하는 대신에 정신병 치료소에 갇히면서 이런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나마 빅토리아 시대의 폐경을 정신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만든 것은 자궁과 성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었다. 프랑스 의사 가르는 처음에는 이것을 그냥 중립적인 폐경이라고 기술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서 여성의 임계 연령이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역사적으로 평범한 배경은 자연스러운 전환으로 여겼다. 역사적으로는 연구진은 배경에 대한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배경기를 다르게 경험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진화와 할머니 가설에 대해서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보행적으로 이전 종인 호모 하빌리스보다 팔이 짧고 뇌가 더 컸다. 특히 뇌가 더 커진 진화는 미래 진로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요. 자, 배경을 진화적으로 이론 과정으로 보는 이론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배경의 여성은 개인 면에서 더 중요했지만 협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이론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돌봐야 할 자기 자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육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노인 여성은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집단의 존속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정기적으로 손자들을 돌보고 밖에서도 아이들에게 초보니까 여러 과자를 건네는 노인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할머니 가설을 들으라면 할머니의 존재는 진화에 이뤘다. 어린 나이에 청년 아이가 줄고 엄마들은 자식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더 높아진다. 육아 시간이 들면서 엄마들은 자신의 식량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같은 현상이 동물에게서도 나타난다. 범거리와 참거두 고래는 인간처럼 배경을 겪는 유일한 동물인데 이들에게 할머니는 종족 보존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합성에서 틀어진 섭취는 괜찮을까요? 호르몬 치료와 부작용에 대해서 합성에서 틀어진 브라운 세카를 기억할 것이다. 앞에서 그의 성호르몬 주사 실험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고생이지. 그러나 그 반대 일도 생겨났다.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호르몬 분비 셈을 제거한 것이다. 고대부터 성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내시의 고환을 제거해온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체의 호르몬 생산을 중단시키는 수술은 유례가 없었다. 그런데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크리간 조지 비터슨이 이 수술을 진행했다. 그는 여성 호르몬과 특정 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했고 평생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젖소의 두 난소를 제거한 글래스고 지역 농부들을 통해 그는 이런 가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빅토리아 여왕 주치의 아들이었던 그는 과감하게 실험을 단행했다. 1899년에 유방암이 이미 저리된 새 여성에게 이 치료법을 쓴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난소를 제거한 여성들의 몸에서 종양 전이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사라졌다. 비트슨은 이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캐나다 동료 찰스 허긴스가 나중에 더 많은 행운을 누려 노벨상을 받았다. 허기선 같은 원리에 따라서 전이성 전립선 암에 걸린 남성의 내분비샘을 제거하여 신체의 성호르몬 생산을 중단시켰다. 제거 수술 후에 남성의 종양 역시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고 퇴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동물에서 얻고 나중에는 인공적으로 성호르몬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1960년대 이후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여성 호르몬 실험이 시작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배경은 상업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질병이었다.
에스트로겐은 1929년에 여성의 소변에서 발견된 최초의 호르몬이었다. 여성은 폐경에 의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기 때문에 폐경은 결핍 상태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머지않아 치료법이 등장했다. 1940년대에 첫 번째 약이 출시되고 이것을 프레마린, 프레소맨이라고 불렀다. 앞말에서 소변에서 추출했다고. 미국 산부인과 의사 로버트 윌슨은 1963년 자신의 책에서 폐경의 비극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폐경은 점점 더 젊음, 활력, 여성성, 호르몬 그리고 당연히 생식 능력을 잃는 상실의 단계로 여겨지게 되었다. 윌슨은 폐경기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호르몬 체계와 기대 수명 증가 사이의 불균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고, 폐경 후의 여성의 고통은 호르몬 보충제 복용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윌슨의 책은 크게 환호받았다. 여성들은 호르몬 알약을 다량으로 삼키기 시작했고, 이 알약은 말과 소의 난소 분모로 생산되다가 나중에 합성 에스트로겐으로 생산되었다. 맞다. 이것이 네덜란드 제약회사 오가논의 주력 상품이다.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폐경은 추측하건대 상업적인 이유로 치료 대상이 되었다.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폐경이 대중인식 속에서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질병으로 바뀌었다. 만 11세 이전에 월경을 시작하는 여성은 나중에 폐경기에 열성, 홍조와 편도 등을 심하게 겪고 폐경기 증상이 더 오래가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 과체중인 여성도 마찬가지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일성, 홍조, 관절통, 질관절을 더 많이 겪는다. 산부인과 의사 윌슨의 안내를 받아 의사들이 에스트로겐 알약을 이 모든 증상으로 치료했다. 부작용이 점점 더 많이 알려졌지만은 합성 에스트로겐 유사제는 서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 되었다. 폐경 후에 여성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장기간에 걸쳐서 복용한다. 두 가지 대규모 연구로 인해서 세기 전환에 이런 현상이 갑자기 끝났다. 두 연구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계속 투여할 경우에 뼈 강화와 대장암 위험 감소 같은 이점보다 지방암, 난소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남아있는데, 치료가 아주 좋았던 나이혼자 아이리스의 사례처럼 이제 우리는 심각한 폐경 증상을 호르몬 치료로 무엇보다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포의 열성 홍조는 폐경 직후에 치료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완화한다면 호르몬 치료는 완전히 안전한 치료법이다. 그것만으로도 폐경기 여성의 잠 못 드는 밤을 줄여줄 수 있다. 게다가 신체 부작용 위험을 줄이는 호르몬 유사제도 개발되고 있다. 동시에 대체의학에서는 정령 호르몬이 처방이 되는데 이제 식물성 호르몬이 풍부한 콩이나 붉은 떡이 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알코올에 비롯해서 고춧가루, 생강차, 카페인도 열성 홍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데다가 장기간 호르몬 치료가 오히려 호르몬 생산을 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DHEA 같은 성호르몬의 특정 유사제 복용이 권장되는데, 대체학에서는 특히 동물성 호르몬이 더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치료의 대응을 생각해 보라. 일반적으로 효과는 만족스럽지만 캡슐에도 호르몬 함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천연 호르몬, 합성 호르몬을 조합해도 되는지 이런 것은 지금 연구 중이다라는 거고, 피임약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에스트로겐과 여성의 인지 능력. 여기까지만 오늘 할까요? 한 번 더.